미국 중간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우리 시간 기준으로 오늘 낮 12시쯤에는 어느 정도 승패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증시의 움직임으로 보면은 하원은 공화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예상대로 결과가 나오면 과연 바이든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오늘은 중간선거 관련한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증시 아무래도 선거 결과를 기다리면서 꽤 변동성이 크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그 가장 중요한 그 어록의 증시 흐름에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선거 기간에 하원에서 질지 모른다는 이 발언이 아니었던가 네. 생각합니다.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증시가 우리 전에 말씀대로 장중에 그 하락세를 보이다가 장마판에 그 상승을 돌아서 지수 자체는 다우존스 1% 넘게 상승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마감 지수로 보면 다우지수가 1% 이렇게 상승하고 있지만 사실 그 장 흐름을 보면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각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간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그 장세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오늘 그 주가 수준은 이제 3대 지수가 우리가 미니 서머 랠리라 해서 잭슨홀 미팅 전에 강 세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런 시각의 수준과 거의 동일한 수준까지 갔습니다. 오늘도 그 FGI 지수가 그리디 탐욕 수준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요. 네. 주가 수준 자체는 증시 분기론 나오기 이전에 미니 서머 랠리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보면 그동안 뭐 전 앵커 입장에서 비관론, 침체, 붕괴론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얘기했었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세론이 될 것이다 하는 강세론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이렇게 그릇된 비관론은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강세론이 나오면 또 신생아의 거인의 위력을 발휘한다 하는 미첼의 함정과 마찬가지로 오는 증시 분위기가 강세론이 고개를 든 것도 아마 2개월 만에 새로운 현상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좀 가장 관심이 됐던 건 달러 인덱스죠. 어제도 유로화의 그 패러티를 회복한 것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110선이 무너졌습니다. 정 PD께서 아마 달러 인덱스를 보여주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제가 5시까지 우리 시간을 봤는데 오늘 109대로 내려갔습니다. 아마 이게 지난 그 9월 말에 114, 120에 넘을 것이다 하는 시각에 비해서 상당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오늘 NDF 환율은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한 16원 정도 떨어지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굉장히 빨리 떨어지고 있다. 나중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그런 것이 이제 시장의 모습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마감 지수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네. 연말 장세고 중간 선거 이후 끝나면요. 미국은 바로 그 땡스기빙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땡스기빙 데이라든가 크리스마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데요. 오늘 3대 지수가 랠리 수준, 올해 그 미니 서머 랠리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세전환 나오다 보니까 이런 쪽에 그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 중간 선거니 있는 해에는 그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특수가 있다 하는 것은 뭐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때는 사실은 그 특수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중간 선거 결과가 상원을 모두 공화당에 이렇게 장악할지 서로 양분해할지 아니면 민주당이 의외로 상원을 다시 이렇게 지금과 것처럼 이렇게 캐스팅 보트를 감안한다면 유지가 할지. 근데 이제 세 번째 세라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장악 내지는 양분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특수가 더 많이 나타난다. 왜 그럴까?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돈 쓰는데 자유롭게 생각하는 정당이거든요. 있는 사람들이 정당이니까. 그래서 특수가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중간선거 기간인데 일론 머스크 발언이 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오늘 증시 흐름은 좋았는데 테슬라 주가는 하락을 했었거든요. 이런 점들은 왜 그렇습니까? 연일 떨어지죠. 네. 연일 떨어지는데 자 우리가 3월 달에 사실 그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배경은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악행 때문에 이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규제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트위터는 미국의 언론법에 규제를 되지 않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의 규제와 관계없이 트위터를 인수하겠다는 네. 그래서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을 이렇게 우위로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그 적대적 애민의 배경이 됐거든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당신 지켜라, 인수된 거 지켜라 하는 측면에서 델러웨어에 대해서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또 뭐 세세 사건 해고했다가 다시 들어와라 하는 이런 일탈 행위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태에서 오늘 그 트위터를 인수하고 어서 아직 뭐 뭐든지 주주 지분이라든가 이게 확실하게 인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트위터를 가지고 영업 활동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정치적으로 지금 중간 선거 치르는 기간에도 사실 바이든 정부에 불려게끔 뭐냐면 공화당이 찍어라. 네. 이렇게 얘기 나왔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여기 이제 우리 이렇게 딱 나오네요. 공화당에 찍어라.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의 강한 반발이 이렇게 예상되는 상태에 주가는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191입니다. 여기에 3배 이렇게 곱하면 $500대입니다. 일부 사람이 테슬라가 조금 올라갔을 때 $800 올랐을 때 $1000 이렇게 해서 다시 우리 그 저가매수 추천했습니다는 지금 그 수준보다도 아마 한 40% 폭락한 수준입니다. 이게 최소한 리스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선거가 만약에 민주당이 이렇게 패퇴할 때 하더라도 아직도 바이든 정부가 2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국가 권력에 반하는 기업 권력은 아무래도 이렇게 사회적 책임과 함께 굉장히 주가에 불리한 작용을 작용한다. 사실 그 테슬라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는 지난 그 페드 회의에 미국 나스닥이라든가는 계속해서 오르는 가운데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르는 가운데 떨어지기 때문에 이 낙폭은 체감적으로 크게 느낀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붕괴론이 무색할 정도로 어제는 코스피 지수가 2,400선 일시적으로도 올라서기도 했었고 달러원 환율도 계속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어제 의미 있는 이렇게 날이었죠. 장중한테 2,400, 저도 이제 2,400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둔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오래되지 않았죠. 9월 말 10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증시 붕괴론자들이 여기 이제 우리 정 PD께서 2,399네요 마감 지수로. 근데 장중한 때 저기 써 있습니다는 2,400이 이렇게 몇 시간으로 넘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의미가 크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그동안 붕괴, 비관, 침체 이런 쪽의 얘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투자자들이 굉장히 울리게 했죠. 그래서 9월 말에 이렇게 증시 붕괴론이 모 대학 교수를 쓰는 분은 1,800까지 떨어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이 얘기한 건 모르겠습니다는 1,500까지 떨어진다는 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부 증권사의 전망으로 보면 코스피가 2,000선이 붕괴될 것이다. 이것도 한번 지적해 드렸습니다. 2,000선, 1,800선입니다. 2,400 체감적으로 얼만큼 큰 수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9월 말에 2,100선이었으니까 이거 대비해서 300포인트가 올랐다. 300포인트가 올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증시 붕괴론을 믿고 주가가 이렇게 3,200에서 2,100 떨어졌을 때 그때에 더 떨어질 것을 감안해서 뒤늦게 그 매도 처분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런 분 감안해 볼 때는 3,000일에서 재산이 손실한 가운데서 처분해 버리니까 재산 손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보면 주가가 한 300포인트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어려울 겁니다. 거기에 금리 부담이라든가 이런 거 있어서 영끌과 이렇게 소상공인이 마지막 주가를 버티다가 사실 그 금리 인상 때문에 이자 부담 때문에 처분하게 되는 이런 그 삼중고 때문에 처분했기 때문에 마음이 더 아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은 그 시청자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이 한국과 그다음에 해외 간에는 온도 차이가 있다는 걸 9월 말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이제 말씀드린데요. 신용등급이 9월 달에 피치사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했거든요. 근데 다른 국가들은 전부 하향 조정돼 유지한 것이 굉장히 상향 조정의 의미를 갖고 있다. 네. 그다음에 증시 붕괴론 할 때 한국의 국채 지수가 이렇게 워치리스트에 상향 조정됐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9월 달입니다. 네. 이게 먹었을 때니까 내내 주가가 2,600에 갈 것이다 하는 쪽에 얘기도 주가 전망이 나왔고, 그다음에 루비니 교수도 한국 경제가 우리 국민들의 근면성 내지는 저력 때문에 한국 경제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우리 경제 성장률이 지금 2%지만 다른 국가들도 전부 떨어지기 때문에 2% 괜찮다 하는 쪽에 이렇게 대외 시각에 좋은 쪽을 한번 특집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월 20일 28만 채우고 어제까지 들어와서 오전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들어와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2,400 되고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급락 커져. 그래서 9월 달에 원달러 환율이 1240원 갈 때 1600원, 2000원 선 이렇게 나왔습니다는 지금은 거꾸로 원달러 환율이 어제는 1380원대 되면서 이번 주에서 이 문제를 한국경제TV에서 전해드렸는데요. 네. 월요일 날 우리 월요일 날과 어제까지 무려 이틀 사이에 34원이 폭락했습니다. 오늘 아마 NDF 환율이 16원 정도 떨어지는 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저게 1370원대 걸리지 않겠느냐. 그럼 시청자 여러분, 짧은 순간에 1240원에서 오늘 1370원을 한다면 짧은 순간에 달러 퍼머족들이 뭐냐 하면 70원 정도 굉장히 환차수를 많이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 그 PB들이든가 이런 데 굉장히 조심해서 이런 걸 투자자들을 가이드해야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이걸 가이드하면 안 된다. 고객들을 손실을 대규모로 발생시킨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가 수급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외국인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올지 여부는 이번 중간선거 결과를 봐야 향방을 결정할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차원에서 외국인 자금이 한국 증시와 외환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중간선거에서 집권 후반기에 들어가면 대외정책 분야에서 가장 크게 변화가 있을 거를 보거든요. 국내 분야는 그렇게 크게 변화가 되지는 않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 분야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보면 결국 대외 분야에 미국에서 보면 결국 중국에 대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 있던 차이나 자금들이 어디를 가느냐, 이것이 한국 증시, 한국의 외환시장 관련해서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결과를 보면 하원은 바이든 대통령도 중간 선거가 치르는 기간에 당신에게 불리할 정도로 좀 넘어가는 것을 네. 좀 발언했죠. 좀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50-50 해리스가 캐싱 보트를 갖고 있는 상원도 지금은 교체 확률이 아직도 높게 나오는데요. 어제보다는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낮아진 거. 아무래도 외교라든가 이런 분야에 바이든 정부의 일관성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미국 국민들의 사실 시각이 작용하면서 어제보다는 교체 확률이 좀 낮아지고 있다 하는데 아직도 우위를 갖고 있다. 그래서 포리네코라든가 이런 거에서 미국의 정치 평면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포리네코는 오늘도 공화당이 장악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기사를 쓰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하원은 이제 공화당은 넘어가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인정하는, 간접적으로 인정했으니까. 근데 이제 잠시 후에 출구 전략이 나오거든요. 아시겠습니다는 6시인가요? 7시에 끝나면 잠시 후 한 8시경에 출구 전략 나오면 대충 이제 알게 될 거고 최종 결과는 한 12시경에 가닥이 잡히면 그 외에도 물론 계속해서 이렇게 요즘 선거 투표 결과가 IT가 동원하더라도 굉장히 늦어지는 걸로 보겠습니다. 네. 멀리 있지 않죠. 2년 전에 바이든과 트럼프 간에 사실 대선 결과도 굉장히 개표 결과가 늦어졌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출구조사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없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예상대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진단을 해드리기는 했지만 이번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민주당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진하다는 거는 사실로 봐야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인정했으니까 부진한 네. 거죠. 하원이 가장 중요한데요. 민주당이 위에 있다가 공화당으로 넘어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분화되든 민주당이 부진했다고 보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하원이 넘어간다 하는 측면에서는 대외적으로 상원이 넘어간다 하면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잘못된 점이거든요. 네. 그것도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상원도 지금 공화당이 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외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조기 철거 문제라든가 우크라이나 사태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바이든에게 주도권을 쥐지 못했다는 것은 하는데요. 근데 하원에서 넘어간다는 것은 사실 본인 자신의 지지층에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지지층이 중산층 이하인데요. 이 사람들이 가장 크게 감안하는 것은 역시 경제 고통 지수죠. 네. 경제 고통 지수의 실업률은 완전 고용 상태니까 물가를 잡지 못했다. 이런 쪽이 지금 중간 선거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치 평론가들, 경제 평론가들이 미국의 방송에서 일제히 중간 선거를 두고 지금 평론하는데 대부분 결정적인 것은 역시 인플레를 잡지 못했다 하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바이든의 민주당의 부진으로 요인을 꼽는다.
이건 한국경제TV에서 지적한 내용과 그렇게 대반 도동일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분위기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 하원이 공화당으로 넘어갈 경우에 연준의 피복 기대감 더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높아지겠죠. 네. 이번에 이게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하원을 공화당에 넘겨준 데는 인플레 잡는 데 실패했다. 그렇죠. 그럼 인플레 주무 부서가 어디냐? 페드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는 페드가 인플레를 키웠기 때문에 중간 선거에서 하원에서 바이든 민주당이 공화당으로 넘어졌다 하는 측면에서 파월과 페드 입장은 굉장히 이렇게 입장이 좁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간 선거 이후에 페드 인사들의 발언에 그 전에 했던 것과 지금과의 변화 가능성, 페드 인사들이 아무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간다 하더라도 이런 변화 기류에 아무래도 포퓰리즘 성격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뭐 전세현 앵커가 한국의 금통위원 된다 하더라도 뭐 하는 총재가 누가 될 것이냐, 뭐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눈치는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솔직해서 좋습니다. 네. 그래서 페드 인사들도 그런 정치적 속성을 갖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중간 선거에 판도 변화에서 나타나서 페드 인사들이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을까 하는 이 측면을 아마 주목하셔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하원에서 사실 공화당은 넘어갈 때는 하원의 기능은 뭡니까? 세입 세출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재정 지출을 많이 했거든요. 기후변화 문제라든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과도했지 않습니까? 네.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의 이런 측면에서의 그 경제적 측면의 제재가 합쳐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던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 국민들 있잖아요. 그것도 자기 지지층에 해당되는 중하위 계층들은 저 예산을 가지고 저렇게 저렇게 줬다 많이 써? 그러면 아무리 국방을 위한다, 미국의 그 아메리칸 포스를 강화한다 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 국민들 입장, 내가 민주당을 저 찍어줬는데 저 우크라이나 전부 지출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 하면 이렇게 서운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대목에서는 공화당이 2년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해서 이 지지층을 어느 정도 끌어올려야 지금 상태에서는 공화당이 대선에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지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제약을 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또 오늘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좀 급락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서상영 본부장의 그 얘기와 함께 이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이 국채 매각하는데요. 지금 일본도 엔저를 개입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국채를 사지 않고 매각해버립니다. 그런 크레딧 크런치가 많습니다. 크레딧 크런치를 어떤 시각으로 하느냐. 결국 크레딧 크런치는 제도권에서 크레딧 크런치가 되면 불법 인정하지 않는 부분, 물론 미국에서 불법 비트코인이라 하는 그 분야를 꽉 조여서 자금을 대체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브레이너 지금 통화정책 담당 부의장,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도입하는 이분이 빨리 도입하겠다 하는 측면이 결국 지금의 미국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가상화폐와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이분법적으로 보거든요.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즉 디지털 달러를 도입하면 저 비트코인 죽여야 된다, 가상화폐 죽여야 된다 하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오늘 비트코인이 급락했다. 좀 인과관계가 서상현 본부장과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요인이 강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월가의 관심은 10월 CPI 상승률로 옮겨갈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이 대목은 뭐 아무래도 중간선거가 끝나면 네. 이제는 이제 정치적 이슈가 끝나니까 이제 현실로 돌아오면 피벗에 대한 기대가 중간선거 이후에 페드의 비판, 파월의 입지가 줄어들면 이 대목이 관건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이렇게 해서 10월 CPI가 아주 이렇게 월가의 그 월시저널의 저주라 할 만큼 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아마 비판보다도 야 봐라 우리가 제대로 가지 않느냐 하는 쪽에 페드라든가 파월에 이렇게 디펜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나 10월의 소비자 물가가 더 예상보다 낮게 나올 때는 페드의 비판과 파월에 대한 비판이 더 고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피벗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오늘 장마판에도 이렇게
사실 주가가 올라가는데 특히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또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진 데는 이 요인이 많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내일 모레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보면 장막판에 저렇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죠. 바로 이 요인도 많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번에 그 10월 CPI가 예상치가 8% 정도 나온다. 그러면 네. 4개월 연속 어쨌거나 하락세를 보인다. 그래서 페드의 그 인플레 효과보다도 물가는 잡힌다 하는 측면은 잘 아실 걸 봅니다. 근데 CPI가 이렇게 예상보다 빨리 떨어지지 않을 때는 식료품관과 주택 가격이다 하는데요. 이게 가격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8% 밑이 나오느냐 하는데요. 어제 7.9%가 나왔는데 오늘 또 예상의 컨센서스를 보면 7.8%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상의 시청자들만 보겠습니다. 8%, 7.9%, 7.8%. CPI 발표가 다가올수록 7.8% 정도 떨어지면 결국은 페드에 대해서 비판, 중간선거 비판 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비판이 더 고조되면서 연준의 통화정책은 물가를 잡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어떠냐 하면 다른 쪽에 미 국민들의 경제 고통, 하위 계층에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에 이 민주당의 지지층을 흡수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가장 경제 고통을 증대시키는 것이 결국은 뭐냐. 페드가 이렇게 그 뒤늦게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인데 그것도 뭐 있는 사람보다도 밑에 사람의 경기 침체를 하다 보니까 그거 부분을 끌어올려야 되니까 페드 입장에서는 통화 정책을 빨리 그렇게 볼 것식으로 하지 말라 하는 쪽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대목이 이렇게 예상치보다 낮게 나올 때는 페드 입지가 상당히 좁아진다 하는 쪽으로 해석이 불가피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 증시가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일단은 미국 증시에 가장 민감도가 높은 것이 한국 증시죠. 네. 뭐 우리 제가 했잖아요. 어제도 이제 미국에서 오신 주미 상공회사단 회장단들과 같이 네. 이렇게 했는데요. 미국에서 월가 방송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월가 방송하는 것을 국내 언론들이 더 많다 그럽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결과적으로 미국의 증시에 관심도 직접 투자하는 사람도 많고 국내 투자에도 미국에 영향이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패배하더라도 패배하면 미국의 증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 하는 측면인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친월과 친증식, 이렇게 기업 정책을 취하는 것이 공화당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 선거에 많은 사람이 인식이 돼서 오늘 그냥 자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이렇게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는 한 15% 올랐는데요. 이번에 구도처럼 양분화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하원은 공화당, 상원은 민주당 양분화될 때도 네. 미국의 주가는 올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 13% 정도 올랐을 겁니다. 자막은 돌려주시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기에도 금리 인상기가 중간 선거에 거치는 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45년, 58년, 94년, 2018년 이때도 주가 올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공화당이 이렇게 하원에서 이렇게 될 때는 IR법 지금은 만약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으면 거기서 보조금을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측면에서는 현대차라든가 이런 측면에 굉장히 아주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보면 이 IR법의 입법을 할 때 왜 입법 과정에서 한국의 국익을 반영하지 못했느냐? 뒤늦게 와서 미국에서 이렇게 하면 IR법의 3분의 1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뒤늦게 와서 뭐 이렇게 WTO 제소하겠다 이거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유예 조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한국이 가장 크게 반사이익이 된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줄기차게 한국의 대형주를 사면서 네. 코스피가 2,400까지 오르는 원달러 환율도 거의 급락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지금 이렇게 달러 투자의 포머덕이 아주 곤혹스러울 만큼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 부분도 관심이 상당히 크실 텐데요. 중간 선거 이후의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바이든이 결국은 이후에 2년 후에 대통령 선거를 하든 간에 지금 대외적 측면에서는 중간 선거를 통해서 자기 지지층에서 인플레 잡지 못하는데 실패했던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도권을 쥐게 없습니다. 그럼 주도권을 커버한다면 내가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에서 2년 후에 있을 대통령이 연임이라든가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민주당의 후보가 되려면 역시 대정적인 돌파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시겠습니다는 중간선거 이후에 중간선거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 내용들은 이렇게 딱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또 공화당도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을 취하는 건 바이든과 똑같습니다. 트럼프 시절에. 그런 측면에서 차이나 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작년부터 중국을 빠져나갈 수 있는 마지막이다. 또 홍콩은 올해 7월 1일에 빠져나갈 수 있는 마지막이다 하는 쪽도 방송드렸습니다는 지금은 바이든이 중간 선거에서 패퇴한다 해도 아메리카 퍼스트가 더 강화하실 거로 가기 때문에 중국을 미국계 기업이라든가 일단 빠지고 보자. 근데 쉘터 어디로 가느냐? 한국 쪽으로 가자 하는 측면에서 외국 자본이 많이 나온다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외국인들은 한국을 사니까 국가를 사니까 삼성전자 대역주가 6만 전자를 회복했고요. 그다음에 SK텔레콤이라든가 이런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대형주들이 그리고 현대차라든가 이런 측의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가서 네. 우리 코스피 지수가 2,400 일부 이렇게 증시분기 1,800에서 지금은 2,400까지 올라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중간 선거 이후에 경제와 증시 그리고 외교 관계까지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흘러갈지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